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5부 생명 그 자체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장은 작은 세상, 아마도 미생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이 50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책이 좀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한 페이지당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서 읽으시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1년 동안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분적으로 하루에 20분 정도 틈난 대로 읽었었는데, 그때 1년 가까이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심풀이로 머리에 딴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책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읽다 보니 내용은 아주 새롭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다시 읽으니 또 나름 새로운 그런 내용들 같아서 저는 재밌습니다만 여러분도 함께 즐거움에 좀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318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작은 세상.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이며 세균학자였던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에 너무 집착해서 앞에 놓인 음식 접시를 확대경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 버릇 때문에 그를 만찬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박테리아, 가로열고 세균은 당신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 상당히 건장하고 보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야와 같은 피부 전체 면적에 대략 1조 마리의 박테리아 군단이 살고 있다. 적어도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 10만 마리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피부에 붙어서 사는 박테리아는 매일 떨어져 나오는 100억 개 정도의 피부 조각과 땀구멍과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맛있는 기름과 힘을 북돋워주는 미네랄 성분을 먹고 산다. 그들에게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음식 창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온기도 제공해주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박테리아는 당신에게 외상으로 보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도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일 뿐이다. 내장과 콧구멍에 숨어 있는 것과 머리카락과 눈썹에 붙어 있는 것, 눈의 표면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빨에 에나멜 구멍을 뚫고 있는 박테리아들도 엄청나게 많다.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적어도 400종에 100조 마리가 넘는다. 당을 먹는 것도 있고 녹말을 먹는 것도 있으며 다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것도 있다. 어디에나 있는 내장, 스피로헤타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일 뿐이다. 사람의 몸은 1경, 즉 10의 16승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10경, 10의 17승 말이나 된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는 사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 물론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덩치가 크고 항생제와 소독약을 만들어서 쓸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박테리아는 도시를 건설하고 흥미로운 사회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태양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다. 지구는 그들의 행성이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허용해 주었던 덕택일 뿐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수십억 년을 스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박테리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박테리아가 부지런히 씹어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썩을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내장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는 비타민을 합성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섭취한 것을 쓸모있는 당과 다당류로 바꾸어주며 우리 영토로 몰래 숨어 들어온 외래의 미생물과 싸워서 물리쳐 주기도 한다.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앗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능한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변환시켜주는 일도 전적으로 박테리아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다.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처럼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원료를 섭씨 500도로 가열한 후에 보통의 300배 이상의 압력으로 짜내야만 한다. 박테리아는 그런 일을 아무 어려움 없이 늘 해오고 있다. 박테리아보다 더 큰 생물은 그들이 전해주는 질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생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제공해주고 안정하게 만들어준다. 현대판 남조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은 지구상에서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바다 밑에서 기포를 올려 보내주는 조류를 비롯한 작은 생명체들이 매년 1,500억 킬로그램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가장 멋진 박테리아는 10분 이내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조직을 곰게 만드는 클로스티리디움 페르프링겐스라는 불쾌한 미생물은 9분 이내에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속도라면 이론적으로 하나의 박테리아가 이틀 동안에 우주에 있는 양성자의 수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다. 노벨상을 받았던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니브에 따르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하나의 박테리아가 단 하루 만에 280조 마리로 번식할 수 있다. 인간의 세포는 하루에 겨우 한 번의 분열을 할 수 있을 뿐이다. 100만 번 정도 분열을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생물체에서 변화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돌연변이체들은 나쁜 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우연히 항생제를 속이거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테리아는 더욱 두려운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박테리아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즉, 박테리아는 다른 박테리아 유전 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박테리아는 하나의 유전자 정보의 마당에서 헤엄치며 함께 살고 있다. 박테리아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적응성 변화는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일은 곤충의 유전 정보를 흡수한 인간에게 날개가 돋아 나오고 천장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유전적 입장에서 보면 박테리아가 작기는 하지만 넓게 퍼져 있으면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하나의 슈퍼 생물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박테리아는 사람이 쏟거나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느슨해져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나 상관없이 붙어서 번성하면서 살게 된다. 책상을 젖은 수건으로 닦을 때처럼 약간의 수분만 공급해주면 박테리아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된 것처럼 번성하게 된다. 박테리아는 나무, 벽에 붙어있는 풀, 굳어진 페인트 밑에 있는 금속도 먹어치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티오바실루스 콘크레티보란스라는 미생물은 금속을 녹일 정도로 진한 황산 속에서 사는데 만약 그런 황산이 없으면 죽어버린다. 미크로코쿠스
라디오필루스라는 미생물은 원자로의 폐기물 탱크 속에서 플루토늄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들을 먹고 산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도 있다. 펄펄 끓는 진흙 연못이나 소다회 또는 바위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고, 바다 밑이나 남극 대륙의 메머르도 건계곡에 숨겨져 있는 차가운 연못 속이나 수면보다 압력이 1000배나 더 높아서 전보 여객선 50대 밑에 깔려있는 것과도 같은 수심 11km나 되는 태평양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는 방사선에도 면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박테리아의 DNA에 방사선을 쪼이면 잘라진 조각들이 공포영화에서 불사의 생물에서 떨어져 나온 팔다리들이 다시 붙는 것처럼 다시 조합된다. 아마도 지금까지 알려진 박테리아의 부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달 표면에 2년 동안 놓아두었던 카메라의 밀폐된 렌즈 속에서 회복되었던 연쇄상 구균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은 거의 없다. 빅토리아 베넷의 말에 따르면 탐침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해저 분출구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발견되고 있다.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 에드슨 바스틴과 프랭크 그리어는 유전에서 지하 600m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지하 600m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다. 50년 동안 그들의 샘플이 지표에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깊숙한 곳에도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대부분은 우리의 유기물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생물들은 좀 더 정확하게는 돌 속에 들어있는 철, 황, 망간 등을 먹고 산다. 그리고 철, 크로뮴, 코발트, 심지어는 우라늄 같은 이상한 것들을 호흡하고 산다. 그런 생물들이 금이나 구리를 비롯한 귀금속들을 농축시키거나 또는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생물들이 지칠 줄 모르고 갉아먹은 덕분에 지각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은 땅속에 SLIME라고 줄여서 부르는 지하 암석 탈질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무려 100조 톤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코넬의 토머스 골드의 추산에 의하면 땅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모두 꺼내서 지표를 덮으면 그 높이가 1.5m는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추산이 정확하다면 지구의 땅속에는 지표면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셈이다. 땅속에 사는 미생물은 크기가 작고 아주 게으르다. 가장 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분열하거나 500년에 한 번 이상은 분열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장수의 비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 모양이다. 사정이 나빠지면 박테리아는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좋은 시절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1997년에 과학자들은 80년 동안 노르웨이의 트론헤임 박물관에 동면 상태로 전시되어 있던 탄저균 포자를 다시 살려낸 데에 성공했다. 118년 묵은 고기 통조림과 166년 된 맥주병에서 다시 살려낸 미생물도 있었다. 1996년에는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300만 년 동안 시베리아 동토층 밑에 얼어있던 박테리아를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테리아의 내구성에 대한 세계 기록은 2000년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대학의 러셀 브리랜드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했던 뉴멕시코주에 있는 칼즈베드의 지하 600m에 있는 소금 강산에 갇혀있던 바실루스 페르미안스라는 2억 5천만 년 된 박테리아를 되살려낸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박테리아는
북아메리카 대륙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은 박테리아가 중간에 가끔씩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쓸모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테리아가 가끔씩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도록 해줄 내부 에너지는 없었을 것이다.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이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동안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진은 2001년에 바실루스 페르미안스가 사해에서 발견된 현대 박테리아인 바실루스 마리스모루트이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염기 서열 중에서 두 곳만 약간 틀릴 뿐이었다. 여기서 틀린다는 얘기보단 다를 뿐이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진은 바실루스 페르미안스가 2억 5천만 년 동안에 실험실에서라면 3일에서 7일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유전적 변화만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브리랜드는 박테리아는 야생에 있을 때보다 실험실에서 훨씬 더 빨리 진화한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우주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생물을 단순하게 식물과 동물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생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원시동물로 취급하고 조류는, 그래서 조류는 새 조자가 아닙니다. 남조류 이렇게 할 때 조류입니다. 조류는 원시식물로 취급한다. 박테리아도 역시 식물로 취급해버리지만 박테리아가 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박물학자 에른스트 해켈과 같은 사람들은 19세기 말에 이미 박테리아를 별도의 생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네라라는 이름을 제시했지만 1960년대까지도 생물학자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이름에 관심을 보인 학자는 많지 않았다. 1969년에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생물들도 그런 전통적인 분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버섯, 사상균, 곰팡이, 효모, 말불버섯과 같은 진균류는 거의 언제나 식물로 취급되지만 번식과 호흡 방법은 물론이고 자손을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식물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진균류는 특유의 질감을 주는 키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과 공통점이 더 많다. 사슴벌레가 포토벨로 버섯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곤충의 껍질이나 포유류의 발톱들이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식물과는 달리 광합성을 못하는 진균류는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색이 아니다. 그 대신 진균류는 먹을 것 위에서 직접 성장한다. 진균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콘크리트 벽에서 황을 섭취하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를 짓무르게 만들기도 한다. 식물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식물과 닮은 점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전통적인 분류가 더욱 적당하지 않은 예는 공식적으로 진점균류라고 부르지만 흔히 점균류라고 부르는 이상한 생물군이다. 이름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하수구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동성, 자기활성, 원형질 보다는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이름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정말 진균류는 자연에 살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에 하나이다.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메바와 비슷하게 단세포 상태로 지낸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 중앙의 집합 장소로 모여들어서 기적처럼 민달팽이가 된다. 민달팽이는 멋지지도 않고 멀리 움직이지도 못한다. 기껏해야 낙엽 더미의 밑에서 조금 더 노출된 위로 올라갈 뿐이지만 그런 움직임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재치 있는 행동이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환경에 자리를 잡고 나면 진균류는 다시 한번 변환을 해서 식물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세포들이 작은 행군 악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재배열되면서 위쪽에는 자실체라고 부르는 둥근 모양의 구조물이 달린 자루가 만들어진다. 자실체 속에 들어있는 수백만 개의 포자들은 적당한 순간에 터져서 다시 전체 과정을 반복할 단세포 생물이 되어 다른 곳으로 날려간다. 오랫동안 동물학자들은 진균류를 원생동물이라고 주장했고 균류학자들은 균류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 기술이 개발되면서 실험실의 연구자들은 진균류가 아주 명백하고 독특하게 자연에 있는 어떤 것과도 관계를 짓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진균류들 사이의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생물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69년에 코넬 대학의 생태학자 R.H. 휘테커는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생물은 동물계, 식물계, 진균계, 원생생물계, 모네라계의 5가지 계, 즉 킹덤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프로티스타, 원생생물계는 한 세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존 호그가 제안했던 프로톡티스타, 지금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고 우리말로 괄호로 돼 있어서요. 영어가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프로티스타, 원생생물계는 한 세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존 호그가 제안했던 프로톡티스타를 수정한 것으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생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휘테커의 새로운 분류는 훨씬 개선되었지만 원생생물계는 여전히 잘못 정의되었다. 그 말을 큰 단세포 생물인 진핵세포에 사용하는 분류학자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 맞지 않는 모든 생물을 쓸어 넣어버리고 생물학의 짝이른 양말을 넣어두는 통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진균류와 아메바, 심지어는 해초류까지도 그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들 중에서 20만 종이 여기에 속한다는 추산도 있다. 정말 짝을 잃은 양말이 엄청나게 많은 셈이다. 역설적에도 5개의 계로 구성된 휘테커의 분류체계가 교과서에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은퇴 직전의 학자가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칼 보스는 유전자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 조용히 박테리아의 유전자 서열을 연구해왔다. 초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데 1년이 걸리기도 했다. 보즈에 따르면 당시에는 500종의 박테리아가 알려져 있었다. 보통 사람의 입속에 사는 박테리아의 종수보다도 적은 수였다. 오늘날 그 수는 10배나 되지만 생물학 도감에 채우고 있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물학 도감의로 돼 있지만 생물학 도감을로 제가 바꿔 읽겠습니다. 생물학 도감을 채우고 있는 조류 26,900종, 진균류 7만 종, 아메바 38,000종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다. 박테리아의 종수가 적은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박테리아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은 화가 치밀 정도로 어렵다.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자연에서는 야생적일 정도로 잘 적응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기 싫어하는 유일한 곳이 아마도 페트리 접시인 모양이다. 우뭇가사리에 넣고 나면 아무리 다독거려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실험실에서 잘 번성하는 박테리아는 그야말로 예외적이다. 미생물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박테리아들이다. 보즈의 말에 따르면 그런 연구는 동물원을 찾아가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보즈는 유전자를 이용함으로써 미생물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 연구를 계속하던 보즈는 미생물의 세계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더욱 근본적인 분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테리아처럼 생겼고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 작은 미생물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전혀 다른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주 오래전에 박테리아로부터 갈라진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보즈는 그런 생물을 고세균, 아케이 박테리아라고 불렀고, 나중에 아케이, 영어로 RK네요. ARCHEA라고 줄여서 불렀다. 이 아케이란 말이 옛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케올로지가 고고학, 그래서 아는 척했습니다. 고세균과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특성은 생물학자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차이는 지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과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생물은 전혀 다르다. 고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는 인간과 가재나 거미의 차이보다 더 크다. 보즈는 오로지 혼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물 분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런 분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좀 경건한 이름으로 부르는 보편적 세계수의 정점에 있는 개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놓인다. 여기서 개란 얘기는 그 태양개 할 때 그 개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계, 동물계, 영어로 킹덤. 1976년에 그는 5이 아니라 23개의 주 분류를 가진 개통수를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이제 생물은 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영역은 이제 도메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보즈의 새로운 분류법은 생물학계에 태풍을 몰고 오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분류가 너무 미생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싫어했고, 대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렸다. 프랜시스 애슈 크로포트에 따르면 보즈는 아주 실망했었다. 그러나 점차 미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분류 체계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들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보즈의 분류에서 식물과 동물에 속하는 생물들은 진핵생물 영역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작은 가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 차지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학적으로 닮은 점이나 차이점을 근거로 분류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었다. 보즈는 1996년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분자의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차이점을 볼 수 없는 분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5개의 개로 된 전통적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즈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분류를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보즈의 말에 따르면 그 전의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생물학도 관심의 대상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1998년에 당시 94세였고 지금 100세에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활동적인 위대한 하버드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생물을 2가지 왕국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서 더 큰 논쟁을 일으켰다. 마이어는 미국 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스의 결과가 흥미롭긴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보스는 생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류의 원칙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존경받는 과학자의 점잖은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의 지적은 보즈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뜻이었다. 마이어가 지적했던 내용은 감수분열적 성, 여기서 성은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섹스, 헤니히의 개통분류법, 논란이 많았던 메타노박테리움, 테르모 아우트룩피쿰 유전체 해석을 비롯해서 여기에 설명하기엔 너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즈의 개통수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마이어는 박테리아가 수천 종을 넘을 수 없고 고세균은 175종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수천 종 수준일 뿐이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 없다고 주장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처럼 핵을 가진 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물인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그 종의 수가 이미 수백만을 넘어섰다. 마이어는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박테리아 생물을
원핵 생물국으로 합쳐야 하고 더 복잡하고 고도로 진화한 나머지를 진핵 생물국에 넣어서 둘을 대등하게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전과 다름없이 두고 싶어 했다. 단순한 세포와 복잡한 세포로 구분하는 것이 생물 세계에서 가장 큰 구분이라는 것이다. 호염성 고세균과 메타노사르키나의 구분이나 또는 플라보박테리아와 그람 양 성균의 구분은 우리에게 별것이 아니지만 그들 각각은 동물과 식물의 차이만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보스의 새로운 분류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은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생물의 대부분은 작고 단세포이고 낯선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진화가 더 크고 복잡한 것, 즉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개선의 긴 사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첨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진화에서의 진정한 다양성은 작은 규모에서 존재한다. 우리와 같은 큰 생물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가지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생물의 23가지 분류 중에서 식물, 동물, 진균류의 3가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 중에서 미시적인 규모의 종이 들어있다. 실제로 모스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자원, 즉 바이오매스의 총량을 합치면 미생물이 적어도 8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은 아주 작은 것들의 소유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 그런데 언젠가는 왜 그런 미생물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가를 알고 싶어질 것이다. 이것도 제가 고쳐 읽어야 되겠습니다. 글이 주수관계가 안 맞아서요. 그런데 언젠가는 왜 그런 미생물이 우리를 해치려 하는가가 알고 싶어질 것이다. 르를 가로 제가 고쳐 읽었습니다. 우리를 열에 들뜨게 하거나 오한에 떨게 하거나 흉악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 어떤 만족을 느끼게 될까? 어쨌든 죽은 숙주는 장기적인 은신처가 되기 어렵다. 우선 대부분의 미생물은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구에서 가장 사나운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올바키아라는 세균은 실제로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척추동물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새우나 지렁이나 초파리였다면 태어난 사실조차도 후회할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000종의 미생물 중 1종 정도가 인간에게 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런 세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정도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아직도 미생물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훨씬 독성이 강한 미생물들도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숙주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미생물에게 혜택을 주기도 한다. 질병의 증상이 병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구토, 재채기, 설사 등은 미생물이 숙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이동성이 있는 제3의 숙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감염성 미생물은 모기를 아주 좋아한다. 희생자의 방어 메커니즘이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모기의 바늘을 통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뇌염과 같은 A급 질병을 비롯해서 100여 가지의 덜 유명하지만 역시 치명적인 질병들이 모두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에이즈를 옮겨주는 HIV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기가 빨아들인 HIV는 모기 자신의 대사 과정에서 녹아버린다. 만약 바이러스가 그런 길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생물은 이해득실 따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입장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비누로 샤워를 하거나 탈취제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수백만의 세균을 몰살시키면서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세균들도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병원균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유일한 경우는 사람을 너무 잘 죽이는 경우뿐이다.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기도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면 세균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야레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역사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등장했다가 나타날 때야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질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사납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짧은 기간에만 유행했던 영국의 발한병이 그런 예이다. 1485년부터 1552년까지 등장했던 발한병은 수만 명을 죽게 만들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 감염성 미생물에게는 너무 효율이 좋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생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미생물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면역체계는 병원균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중요한 조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 경우에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병원균이 아니라 자신의 면역 반응인 경우가 많다. 어쨌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감염에 대한 현명한 반응이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낮아진다. 휴식을 취하면 더 많은 체내의 자원이 감염을 퇴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몸은 여러 종류의 방어적인 백혈구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종류의 침입자를 확인해서 파괴하도록 고안된 천만여 종의 백혈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천만여 종의 서로 다른 현역 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종류의 백혈구들은 소수의 보초병만을 세워둔다. 항원이라고 알려진 감염체가 침입하면 적당한 보초병이 침입자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형태의 후원병을 요청하게 된다. 몸에서 그런 후원병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원병이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시작된다. 잔인한 백혈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병균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침입자들은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갖추도록 진화했다.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처럼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한 후에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처럼 백혈구와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고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 채로 세포의 핵 속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활동을 시작한다. 뉴햄셔주의 레바논에 있는 다트머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의 감염성 질병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시 박사의 말처럼 보통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이 가끔씩 몸의 잘못된 부분에 들어가면 미친듯이 변해버리는 경우는 감염성 질병의 이상한 면 중에 하나이다. 자동차 사고로 내장에 부상을 입는 경우에 흔히 그런 일이 나타난다. 내장 속에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던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 오늘날 가장 끔찍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균성 질병은 박테리아가 희생자를 속으로부터 먹어치우는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이다. 내부의 조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나면 과일 껍질 같은 찌꺼기만 남게 된다.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나 열처럼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지만 급격하게 악화된다. 해부를 해보면 속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는 극단적 절제 수술뿐이다. 환자 중에서 70%는 사망하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 감염의 원인은 보통 폐열성 인두염 정도의 질병을 일으키는 A형 연쇄 사상구균이라는 평범한 세균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끔씩 일부 세균이 목 안의 점막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 치명적인 파괴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세균들은 항생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내성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매년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지만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수막염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유아의 10%와 청소년의 30% 정도는 치명적인 수막염 세균을 가지고 있지만 목 안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경우에는 세균이 혈관 속으로 침투해서 정말 심한 병을 일으킨다. 최악의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사망하기도 한다. 그 속도는 정말 충격적이다. 마시에 따르면 아침에는 완벽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세균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인 항생제를 마구 남용하지 않았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약 70% 정도는 가축에게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 남용 때문에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도록 진화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균들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까지 페니실린이 모든 포도상 구균에 대해서 완벽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자신있게 감염성 질병, 즉 전염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감염을 완전히 쓸어서 없애버렸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90%의 균주들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 구균이라는 영어로 MRSA라는 새로운 균주 중에 하나가 병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 하나만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에 도쿄의 병원에서 그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했다. 새로운 세균은 몇 달 안에 일본의 병원 6곳으로 퍼졌다. 결국 미생물이 싸움에서 다시 이기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병원에서만 하더라도 매년 1만 4천 명이 병원에서 감염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제임스 서로비키가 지적했듯이 제약회사들은 2주일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항생제와 평생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항우울증제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 1970년대 이후로 제약회사들은 몇몇 항생제의 성능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항생제는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질병들도 근본 원인이 세균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경솔한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3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에서 일하던 베리 마셜 박사는 몇 가지 위암과 대부분의 위궤양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메리 마셜이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은 우리나라 광고에 등장했던 분입니다. 그의 주장은 쉽게 확인이 되었지만 워낙 파격적인 것이라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은 1994년까지도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셜은 1999년에 포브스의 기자에게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 천식,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몇몇 정신질환, 다양한 암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 세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이언스처럼 권위 있는 잡지는 심지어 비만까지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젠가 꼭 필요한 항생제를 찾지 못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세균들이 스스로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세균들도 가끔씩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 가로 열고 단순히 파지라고 한다에 감염되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이상하고 반갑지 않은 존재로 노벨상 수상자 피터 메다워의 멋진 표현에 따르면 나쁜 소식들이 쌓인 핵산 조각이다. 박테리아보다 더 작고 단순한 바이러스는 그 스스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바이러스는 활성도 없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당한 숙주에 들어가면 번성해서 바쁜 생명을 되찾는다. 대략 5,000종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고 독감과 감기에서부터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까지 수백 가지의 질병을 일으키는 천연두, 공수병, 황열, 에볼라, 소아마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등이 모두 그런 바이러스들이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물질을 훔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번성한다. 바이러스는 미친듯이 번식을 한 후에는 더 많은 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터져나온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하다. HIV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들은 10개 이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의 경우에도 수천 개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러스들은 너무 작아서 보통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없다. 1943년에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후에야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바이러스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20세기에만 하더라도 3억 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러스는 또한 전혀 새롭고 놀라운 형태로 느닷없이 세상에 출현했다가 나타날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기막힌 능력도 가지고 있다. 1916년 유럽과 미국에서 기면성 뇌염으로 알려진 이상한 수면병이 나타난 경우가 그렇다. 희생자들이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깨워주면 일어나서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도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쉬도록 해주기만 하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다시 깨울 때까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런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몇 사람은 다시 회복해서 의식을 찾기도 했지만 옛날의 활기는 되찾지 못했다.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사화상 같은 무감각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10년 동안 500만 명이 희생된 후에 그 병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나 기면성 뇌염이 퍼지고 있던 중에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돼지 독감 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던 그 병은 이름과는 달리 치명적이었다. 4년 동안의 세계 1차 대전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100만 명이었다. 돼지 독감은 처음 넉 달 동안에 같은 수의 사람을 희생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80%는 적군의 총이 아니라 독감 때문에 죽었다. 치사율이 80%에 이른 부대도 있었다. 돼지 독감은 1918년 봄에 평범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독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몇 달 안에 아주 심한 것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어디에서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희생자의 5분의 1은 아주 약한 증세만 나타냈지만 나머지는 심하게 앓았고 죽기도 했다. 몇 시간 만에 악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며칠 동안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기록된 희생자는 1918년 8월 말에 발병한 보스턴의 선원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학교와 공연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18년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 미국에서 54만 8,45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영국에서는 22만 명이 희생되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제3세계 통계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천만 명이 넘을 것이고 어쩌면 5천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억 명이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당국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항의 디어섬에 있던 군용 감옥에 보스턴 항이면 항구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의료당국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항의 디어섬에 있던 군용 감옥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죄수들에게 그들이 실험에서 살아남으면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다. 그들에게 했던 실험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혹독한 것이었다. 우선 희생자에게서 채취한 감염된 허파 조직을 주입한 후에 눈, 귀, 입에 감염된 에어로솔을 뿌렸다. 그래도 발병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배설물을 목 안에 발라주었다. 그래도 안되면 입을 벌리고 앉아있게 한 후에 심한 상태의 환자에게 그 얼굴을 앞에서 기침을 하도록 했다. 의사들은 놀랍게도 300명이나 되는 지원자 중에서 62명을 선정해서 실험을 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병에 걸렸던 유일한 사람은 병실을 지키던 의사였고 그 사람은 곧 사망해버렸다. 아마도 몇 주 전에 전염병이 그 감옥을 지나갔고 지원자들은 모두 그 전염병을 이겨내면서 자연적으로 면역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1918년에 유행했던 독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나 산맥을 비롯한 지형적 장애물을 사이에 둔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그런 질병이 유행하게 되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숙주의 몸 바깥에서는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마드리드와 봄베이와 필라델피아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바이러스들이 약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들의 몸속에 잠복하고 있으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도 독감에 걸린 사람들 중에 약 10%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독감에 걸린 사실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장 잘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1918년의 경우에 넓은 지역에 확산이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조용하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발병을 하게 된 이유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장년기의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지만 1918년의 경우에 가장 많은 희생자는 20대와 30대였다. 나이든 사람들은 과거에 같은 균주에 노출되어서
면역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역시 독감에 희생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독감과는 달리 왜 1918년의 독감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는가란 점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가끔씩 바이러스들이 되돌아오기도 한다. 논란이 많은 H1N1라는 러시아 바이러스는 1933년에 넓은 지역에서 퍼진 후에 1950년대에 다시 등장했고 1970년대에 또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에 바이러스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에 숨어있다가 가끔씩 인간에게 전염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돼지독감 대유행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도 있다. 언제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이 새로 등장한다. 에볼라 라사열, 마르부르크 열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비극적인 질병을 퍼뜨리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에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영국의 왕립 맨체스터 소아병원에서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1959년 사망했던 선원이 사실은 에이즈 환자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이즈는 그로부터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다. 그런 병이 마구 퍼지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1969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처음 밝혀졌던 라사열은 아주 지독한 병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69년에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번에 있는 예일대학 실험실의 의사가 라사열을 연구하다가 그 병에 걸렸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옆 실험실의 기술자가 같은 병에 걸려서 사망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전염은 그 정도에서 멈추었지만 언제나 그런 행운을 바랄 수는 없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전염병을 불러온다. 비행기 여행 덕분에 감염체들이 놀라울 정도로 손쉽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닌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뉴욕이나 함부르크나 나이로비 또는 그 세 곳 모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료진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1990년에 시카고에 살고 있던 나이지리아 사람이 모국을 다녀오면서 라사열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증상은 미국에 돌아온 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시카고 병원에서 무슨 병에 걸렸는가도 모른 채로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예방조처도 취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다음에도 그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냉정한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냉정한 말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하기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의 무서움을 이 책의 저자인 빌 브라이스는 아주 통찰력 있게 적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20장의 제목이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즉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21장에서는 생명의 행진을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